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의 MC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지친 몸들을 잘 챙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김성환 변호사를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새 식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우연인지 필연인지 똑같은 김 씨인데요. 김 변호사께서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김성환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하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 주된 시청자가 일반 국민들이시고, 또 여기 토론이 무슨 학술 발표회도 아니니까 가능하면 법률 용어를 어렵게 쓰기보다는 좀 더 쉽게, 그리고 뭐 유인구 이런 거 던지지 않고 그냥 돌직구로 승부하겠습니다. 예. 네, 같은 김변이지만 캐릭터가 이제 완전히 다르신 것 같아요. 김한규 변호사만의 독특하고 시원시원한 입담,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동 사람들이 잠깐 휴식기를 가진 지난 4주 동안에 우리나라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쉴 새 없이 터졌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때문에 필리버스터 제도를 적용한다, 만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백변, 서초동 사람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를 언급하기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국회 선진화법인데요. 지난 5월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국회법은 국회 의장석 점거 등에 발생하는 그런 몸싸움이나 그리고 날치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김변, 이번에 이 국회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발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 국회법에 의하면은 제적의원 3분의 1, 약 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 시간이 제약 없이 무제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게 했지만 과거에도 이런 제도가 한번 좀 아주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1964년이죠. 3공화국 시절인데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김준현 의원에 대해서 공화당이 구속 동의안을 안건을 심의를 삼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야당 소속 의원이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회 의사 진행 발언을 약 5시간 19분 동안 지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공화당의 심의 안건이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김대중 의원의 5시간 19분 의사 진행 발언은 최장 시간을 기록해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예.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기에도 긴 시간인데 5시간이 넘도록 혼자서 발언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변, 이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죠? 예, 그렇게 봐야겠죠. 네. 우리나라 의원님들이 너무 건강하셔서 가끔 이 국회에서 국회를 격투기장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도입하자라는 것 자체에는 공감할 수가 있는데 국회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다수결의 원칙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의견보다는 약간 몸이 먼저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굳이 합법적인 제도까지 도입해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좀 회의적이다. 그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발동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정치인이라면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여야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200% 충족시켜드리는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법관은 한 번 임명되면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또한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법률적 쟁송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죠. 이에 국회는 이달 1일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진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의 후임에 대한 인선 절차는 남아있지만 지난달 10일 전임 대법관 4명의 퇴임 이후 지속된 사법부 공백 사태는 22일 만에 일단 마무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경은 착잡하기 그지 없었는데요. 국회에서 대법관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뽑든가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싸움만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리당략에 싸워서 자기네들끼리 편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대법관도 임명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면 대법원장이 처음부터 그 사람을 임명해달라고 제청을 할 때 사람에 대한 올바른 검증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자가 없는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을 제청을 했으면 쉽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아직 한 명의 공백을 채워야 하는 대법관 인선 문제는 국민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법관 추천과 검증 제도를 확실히 개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민사든 형사든 간에 우리 사회의 모든 분쟁은 최종적으로 대법관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거쳐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늦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사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사상 초유의 대법관 빌려쓰기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한 재판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변, 이 대법관의 직무를 대리해서 운영했다는 거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아무나 아르바이트 학생 써서 그냥 임시로 메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따르면은 국회가 임명동의안 표결을 안 해줘서 직무대리 체제가 운영된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고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된 거는 그러니까 지난해 인사청문 절차는 모두 마쳤는데도 국회에서 표결 자체를 안 해줘서 직무대리 체제가 된 것은 위헌이자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당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여야가 조정하는 기능, 특히 법무부와의 조정 기능에서도 과연 이게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정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좀 회의를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백변은 이번에 국회에서 대법관의 임명 동의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뭔가 흠결이 많아 보이는, 그것도 최종적인 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이 흠결이 많아 보이는, 그래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의안의 해결이 좀 늦어졌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뭐 저희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좀 더 부각시켜서 여야의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뭐 좀 동의안 자체를 표류시킨 것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들, 이 두 가지 면들을 모두 이 동의안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요인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예. 김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백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추가로 생각드는 게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벌써 이제 헌법재판관 한 명이 지금 거기도 비어 있죠. 한 1년 넘었죠. 조용한 헌법재판관이 사실 당시 야당 목이었는데 이 인사청문회 당시에 일종의 사상 검증을 했죠. 여당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마치 이제 이건 북한이 한 거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사실 제 생각에도 뭐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고 아직 뭐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했다 안 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법률가로서 뭐 그건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뭐 판단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당시 조영환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만 다만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그냥 사실 원칙적인 발언이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결국은 이제 야당 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관을 이제 부결시켰죠.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층 더 이제 어쩌면 헌법재판관과 동급에 있는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좀 더 철저하게 내지는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의식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의 파행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대법원의 심판권 행사에 파행이 누적이 되면서 그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이제 심각하게 저해됐고요. 최고법원의 실정법 위반이라는 이제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2일간의 사법부 공백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변호사들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뿐이죠. 상황이 이렇다면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법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법관들마저 부패하고 부도덕하다면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청문회를 거친 4명의 대법관 후보는 과거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그리고 종교와 재벌에 대한 편향적인 판결이 드러나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병은? 일단 뭐 법원이라는 곳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뭐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뭐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도덕적이고 또 가장 그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어야 된다고 국민들이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법관의 그런 뭐 비리 혹은 뭐 도덕적인 해이 그런 문제들이 부각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 생각하면 뭐 사법부 자체에 불신이 생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재판 결과에도 과연 승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감안할 때 판사 스스로도 그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 이제 윤리의식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요. 이번에 제가 하도 이제 현 정권에 들어서 이제 위장전입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들 임명을 당시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실 그동안 이제 위장전입이 뭐 처벌되는 건 저도 알았는데 대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도 찾아봤더니 주민등록법에 보니까 3년 이하 징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중한죄 아닌가. 3년 이하 징역, 단순 벌금도 아니고. 또, 그래도 다 이제 또 신문도 다 찾아보니까 1년에 보통 한 700명 정도 처벌될 텐데요, 일반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사무화된 규정이 아니고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700명 정도 매년 처벌되는 규정인데 문제는 소위 말해서 공인이죠. 이 뭐 대법관이라든가 뭐 국무총리라든가 장관 이분들이 항상 임명할 때 보면은 위장전입 문제, 항상 거기에 따르는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항상 연관되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뭐 부동산 투기의 부당성 하지 마라. 그리고 위장전입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놓고 본인들이 고위공직에 가서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연 특히 근본에 문제되는 것은 대법관인데, 즉 그 법적 분쟁에서 마지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고위 선출자가 그냥 과거의 일, 즉 뭐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면 사과하면 끝난 일인가?
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시스템도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그런 고위 공직자 가신 분들은 최소한 자기가 그런 문제점 지적받았으면은 좀 사퇴하는 게 처음부터 그냥 나 사실은 이거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법관 추천위가 들어오면 사실 제가 위장전입 2번 했고요. 투기도 한 3번 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이 정도 고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확히 그 어떤 전곡을 찌르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문제가 됐었을 때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야, 뭐 이런 정도의 일은 뭐 실수를 한 걸 인정하면서 이런 정도의 일을 뭐 그게 이게 앞으로 대법관이 되는 데까지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잖아요. 뭐 사실 진위는 정확히 언론을 통해서밖에 저도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분들은 이거는 죄가 안 되는 줄로 알고 있구나.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제가 되려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괜찮은 거잖아. 이 정도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일반적이었다라는 식의 주장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과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이었나? 그리고 그러면 과연 위장전입이나 어떤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과거의 정권 내에 있어서도 모두 다 그렇게 용납받는 일이었던가? 예를 들어서 현 정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 문제가 드러나서 그때그때 사퇴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오면 사퇴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 정도 일은 괜찮다라는 말 자체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지금 어떤 공직자 윤리 문제에 있어서 특히 높으신 분들의 마인드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법관이 되면 과연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진짜 위장전입하고 처벌받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다 처벌받는 분들이 과연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있을지 못 받아들이죠. 왜 저 사람들은 괜찮고 나는 왜 이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문제가 분명히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그냥 그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버셨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굳이 대법관까지 가시려고 발언이 세신 거 아니에요 지금? 국무총리까지 하시려는지 난 이해가 안 되고요. 돈과 함께 명예도 같이 갖고 싶은 거니까. 하나도 하기 힘들지 않나요, 세상은? 사실은 그렇죠. 근데 가질수록 원래 99건 가지신 사람이 한 칸짜리 100칸 채우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니까. 그런 어떤 그 괴리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각과 그다음에 정말로 고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시각에서의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야라고 그분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 어떤 그런 차이는 사실 소통의 부재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법원이 불신에 관해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면서 SNS 가지고 사용하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도 많았는데. 대법원이 페이스북을 계정을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알찬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법령 안내부터 시작해서 뭐 절차 안내도 있고 뭐 심지어 뭐 법원 직원들의 뭐 문예 창작품 같은 것도 올려 있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SNS는 얘기를 들으려 하는 것인데 또 얘기를 하고 가르치려 하고 있구나. 아직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근데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통이 중요하긴 하지만 대법원 입장에서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뭔가 변화가 있는 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일단 우선적인 목적이니까 사실 SNS에도 그런 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아니 뭐 콘텐츠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또 오늘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도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그런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한참 왜 지난번에 제가 분노의 화살이라고 제 얘기를 잘못했던 부러진 화살 영화가 한참 문제가 되고 있었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법원과의 소통의 자리 뭐 이런 거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날 법원이 뭘 했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결국에는 유명한 학자들, 법학자들, 뭐 법조계 인사들 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쭉 밑에 강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참석했던 일반 시민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어서서 외치더라고요. 야, 오늘은
우리가 얘기를 좀 해주려고 자리 만든 거 아니야? 오늘도 우리 보고 가만히 듣고 앉아 있어라고 해? 라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어떤 그분의 외침이 그리고 그 영화가 좀 지났지만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을 가지게 만드는 약간 법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기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요. 뭐 이 얘기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그 법원 앞에는 항상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인 시위를 비롯해서 각종 시위들이 법원 앞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말 신뢰받지 못하는 이 점을 좀 깊이 인식하고 개선책을 내놔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법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국 뭐 3심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대법원 재판이 이제 법률심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뭐 기본적으로 저는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건 수가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면 그럼 대법원은 뭐 하냐?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해 줄 수 있는 곳이 대법원인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대법원이라는 곳의 그 대법관 숫자를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많은 상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재판이 질적 저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재판 자체가 그렇게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많고요. 또 결정적으로 상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법률적인 무슨 제약이나 그런 부분이 아까 법률심의 하나 법률심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제약을 제외하고 상고를 하는 것 자체를 막았을 때 오는 상고를 했을 때 오는 뭐 사실상 불이익이나 법률상 불이익은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30대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갖게 될까라는 걸 보면 마치 대법원은 피라미드의 정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뭐 법조 3륜이라고 하면 뭐 이게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아주 꽉 짜인 시스템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꽉 짜여 있다 보니까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이게 1심, 2심을 거쳐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뭔가 1심에서 뭔가 의혹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2심에서도 이게 잘 변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공정하게 재판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법원이 처음 판단이라도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변호사들도 여러분도 그 재판을 진행하시다 보면 항소심에서 뒤집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어려워야 되나?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건을 겪어본 일반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어떤 시스템이 돼 있다. 내지는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마저도 못 가는데 현실은 오히려 대법원은 사실은 그런 시스템을 더 공고해 주는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점에서 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대법원까지 간 어떤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이미 1심하고 2심에서 충분히 이제 정리된 사건들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뭐 사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만약에 1심, 2심에서 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근데 그 심정은 저도 100% 이해되고요. 근데 이 시스템 자체는 뭐냐면 이미 1심, 2심에서 정리된 사건을 대법원 오기 때문에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뒤집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이 법률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게 또 현실 통계를 보더라도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딱 한 번 바뀐 적이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이게 저 같은 어떤 법률 전문가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갔는데 또다시 똑같은 결론이 나오고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또 심리 부속인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유가 대부분 또 없는 사건도 많지 않습니까? 왜 졌는지 아예 이유가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냥 한 장짜리 판결문을 받고 적지 않은 인지대를 내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한 장짜리 그 판결문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느낀 어떤 허탈감이랄까 내지는 불신 이런 게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바꿔가지고 대법원을 뭐 범실 사실심 다 해서 1심 심까지 똑같이 하고 거기서 또 증인심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또 뭐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극히 제한된 숫자의 대법관들이 일일이 다 판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 양자의 괴리를 좀 이렇게 메꾸는 방안은 없을까 고민하는데 전 뚜렷한 답은 좀 없습니다. 결국에는 1심, 2심에서 오히려 조금 더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결국 1심, 2심이 뒤집히지 않더라도 물론 뭐 재판에 진 사람은 무조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그래도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대법원 시스템이 문제라기보다는 1심부터 1심, 2심부터가 아직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서 대법원이 심리를 개최해서 뭐 정확한 판단을 다시 재판을 한다 이런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판결문이라도 아까 이제 한 장짜리 판결문을 말씀하셨는데 그 결국 국민이 판결을 받아보는 건 판결문인데 판결문에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논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법률적으로야 이건 상고가 기각된다, 뭐 심리 불속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설명이 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과거의 판결문 읽어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돼 있잖아요. 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그래서 그 법원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용어도 좀 풀어 쓰고 그다음에 그 요새 설명도 상당히 자세하게 많이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판결문에. 그런 식의 노력이 이게 대법원에도 좀 적용이 돼서, 물론 대법관들이 직접 그런 판결문들을 쓸 수 없겠지만, 뭐 연구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제도가 좀 뒷받침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듣다 보면 반대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같은 얘기인 게 판결문 쓰는데 필요한 노력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냐면 변호사님들 그 아시잖아요. 연수원에서 우리가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엄정한 규칙이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증거 판단해주고 어떻게 하는 틀이 있는데 그 큰 틀 자체를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라 그 1심 판사님들은 사실 그 판결 자체보다도 판결문 쓰는 게 고민인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걸 논리적인 구성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가. 뭐 납품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 밑에 이 1심 판사님이 하시면 부장판사님한테 제가 받아서 결제내는 어떻게 보면 서류를 잘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과거에 뭐라고 하죠? 문관들이 했던 그런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나온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보기 어려운 것일 뿐이에요. 또 심지어 많이 정화됐다고는 하지만 용어들도 뭐 나아가 살펴볼 이유조차 없다고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을 써가면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평이하고 편하게 쓰면서 큰 틀만 지켜주면서 판사님들도 결정을 하는데 오히려 더 그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이거 가지고 판결문을 막 밤새워서 쓰고 있는 이런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담입니다만 그 판결문에 상투적으로 들어가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믿기 어렵고 막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 어떤 국민들은 그 내용 자체는 모르는데 내 말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그런 이제 단어 선택이나 그런 불쾌하죠. 문장 이거 하나에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왜 내 말을 믿기 어렵냐, 내가 세운 증인을 왜 믿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단어 선택은 좀 더 우리가 머리만 좀 잘 맞대서 의논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법원 안에서만 시스템을 개발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니까 3심제 대법원 뭐 상고심에 사건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에 앞서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잘 알려주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졌는지, 왜 이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진 사람도 왜 졌는지 모르고 이긴 사람도 왜 이겼는지 모르는 그런 황당한 사태가 생기지 않게 조금은 뭐 재판부에 따라서는 잘 설명해 주시는 판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판결문 보고 별 언급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국민한테 알려주는 서비스나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지금 3심 제도가 뭐 맞네 틀리네 3심의 사건이 정례 맞네를 논하기에 앞서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뭐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대법관을 임명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 출신을
뭐 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관행이 있었죠. 예, 뭐 앞으로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다양성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뭐 일단 다양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검찰 간부, 검찰 인사가 대법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쪽입니다. 일단 뭐 판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형사사건과 또 검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형사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뭐 대법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뭐 검찰이 뭐 이번 경우에도 검찰에서 추천한 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검찰 자체가 검사가 대법관이 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돌려서 가장 대법관에 적합한 검찰 인사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검찰 인사가 대법관이 되는 게 맞느냐 틀리냐 논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검찰 출신이 대법관이 되는 거 이거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무조건 일정한 비율을 두고 뭐 한 명은 보장을 해준다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게 비치기 때문에 쿼터제 비슷하게. 뭐 그리고 또 그 어떤 바탕에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법조 전체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기도 하지만 대법관이라고 하는 게 법조 전체에서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 법원과 검찰이 있으면 사실 검찰의 최고면 검찰총장이면 되는데 왜 꼭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넘어가야 되는 뭔가가 있는가 그런 어떤 인식이 생기게끔 하는데 기여를 한다면은 그런 어떤 인식 하에서 만들어지는 건 저는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뭐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안 된다 이건 아니고 예.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검찰 출신 라고 또 한정 짓는 것도 사실 우습고요. 예를 들면 뭐 3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현재 시스템 자체는 검사장 중에서 이제 검찰총장까지 이제 가지 못할 분들 중에서 한 명을 보통 대법관 추천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그냥 인사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좀 그런 의혹이 또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최고의 자리를 두세 개 하나만 두면 좀 약간 좀 치열하니까. 차라리 검찰 출신 변호사 중에서 예를 들면 검찰에서 충분히 한 10년 이상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실력 있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또 변호사 생활도 몇 년 하셔서 이제 민사 사건도 해보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신 분들을 그 중에서 한 몇 분을 더 추천을 해서 대법관을 구성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한 명을 제한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장검사로 나와서 또 변호사로도 유능하신 분이면 한 2-3명도 충분히 가는 거, 오히려 가는 거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오픈을 해놓고 오히려 더 다양하게 넓게 하는 건 오픈하는 좋은데 게. 딱 한 명은 검찰 몫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현재 검사장 중에서 꼭 한 명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가장해서 다양성을 검찰 티오를 보장해주는 티오 이건 좀 문제가 말 있다. 굉장히. 뭐 사실 거의 티오라고 봐야 되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한 명을 꼭 반드시 임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아까 김 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로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란 걸 자꾸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듯한 뭐 그런 하여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뭐 각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 22일간의 이제 사법부 공백 사태 이것이 주는 교훈과 뭐 앞으로의 개혁 방안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양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요.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문구가 기억이 나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 정말 진실되는 것은 가슴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법부가 조금 더 국민과 소통하고 열고 들으려 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 스스로 신뢰를 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공직자들도 역시 도덕성이 요구되고 당연히 뭐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특히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법관이라면 더더욱 강한 도덕성과 그런 엄격한 그런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일단 국민들에게 법원 스스로 신뢰성을 얻는 게
지금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 사태 대법관 그 22일간의 뭐 공백 사태도 결국 여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 스스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퇴하신 분, 그러니까 김병화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대요. 저도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었고 유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 털어서 먼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식의 접근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털어서 먼지 많이 나오죠. 저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고위공직자로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대법관 같은 자리 아니면 뭐 그와 동급의 고위공직자로 가실 분들은 털어서 먼지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런 자리가 사실 우리나라에 뭐 수백 개 자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극히 제한된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 간다는 거는 또 국민들한테 또 모범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털어서 먼저 안 나와야 돼. 그런 분들만 좀 임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 성경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무 이 판사님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법관들이 고위공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제5회 이제 두 번째 토론을 해야 할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그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일어난 여성 납치 토막 살인 사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한 여성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고 결국 이 여성은 오원춘의 손에 끔찍하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이 일자 경찰은 밤 시간대에 일반 가정집에 함부로 들어가 조사를 벌이기 힘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 후 경기도 수원에서 벌어진 내연 남녀 자살 사건에서도 경찰은 두 사람이 지내던 아파트를 방문했지만 집안을 직접 수색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6월 경찰이 긴급한 상황에서 건물 내부에 강제로 들어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긴급 출입건을 신설하고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앞으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제2, 제3의 오원춘 사건을 막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긴급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손해를 입어도 해당 경찰관이 책임지지 않게 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긴급 출입건 신설로 생명이 위협받고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가능케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국민의 생명보호란 미명 아래 본래 의도를 왜곡하는 남용은 철저히 막아야겠습니다. 많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발생한 오원춘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긴급 출입건이라는 개념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경찰이 이 긴급 상황을 판단해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참으로 애매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변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나오게 된 계기가 예. 사실은 그 오원춘 사건, 최근의 강력 사건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당시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긴급 출입권 이런 게 없어서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된 게. 경찰이 부적절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언론의 문매를 맞았는데 그런 용에서 갑자기 법이 없어서 우리가 일을 못했다라는 식으로 뭐 물타기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셨는데요.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그럼 백변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 발동 요건인 긴급의 대상에는 그 인명과 신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에 대한 위해까지 포함이 됐단 말이죠.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그 방지 차원을 넘어서 위해 요소를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강제 출입을 하고 또 강제 출입 이후에 조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어서 좀 뭐 아무래도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건 사실입니다만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을 하신 걸 좀 들어보면
경찰이 어떻게 보면 약간 물타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 부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사실 이 강제 출입권이 만약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최근에 이 오원춘 사건이나 최근 강력범죄 때문에 이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뭐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긴급 출입권이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범죄도 충분히 많다는 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작하기 전부터 이거 불꽃이 튑니다. 예. 지금은 이제 서론이니까요. 좀 약하게 정리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 법안에 이제 긴급 출입을 한 경찰관에게 조사권을 줘서 영장 없는 긴급 수색을 허용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는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가요? 일단 저는 조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조사가 뭐야? 그러니까 조사가 이 도대체. 긴급 출입권을 이제 찬반을 떠나서 예. 그 우리가 이 현행법상 뭐 압수한다, 뭐 수색한다 이런 이제 개념 정의가 전혀 안 된 제도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그러면 우리가 행정조사에서 그 조사인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은 잘 불확정한 개념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형사법상 그 일단은 뭐 강제 조사죠,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사전 영장이 법원이 발부한 사전 영장이 필요함이 원칙인 것은 뭐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경찰에 이번에 이제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조사라는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불명확한 개념을 삽입하게 되면은 아까 맨 첫 서두에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좀 부정적인 시각이 또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영장주의 원칙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현행법과 위반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사의 개념, 그다음에 그 또 재산행위까지 좀 이렇게 관련할 수 있게 한 규정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이제 불꽃이 상당히 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예.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요. 경찰의 남용 가능성도 높은 긴급 출입권. 헌법적인 관점에서도 그 심도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텐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과연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고 국민이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호사 시사토크 서초동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의 규정상 강제 출입 가능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원춘 사건에서 봤듯이 이미 부여되어 있는 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책으로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추가해가지고 경찰에게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은 아닌가 이런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백변, 이제 마음껏 해보시죠. 뭐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밝혀서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긴급 출입권 자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근데 일단 양 변호사님 말씀과 뭐 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마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그런 변호사 같은 느낌이 좀 살짝 들긴 하는데 저도 그걸 뭐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자. 뭐 지금 나오는 뭐 재산 범죄의 경우에도 뭐 긴급 출입권을 인정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근데 긴급 출입권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생명, 신체 안전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제도 자체의 취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정폭력 같은 거 신고하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들어만 가면 예를 들어서 범죄를 막을 수 있는데 그 영장 때문에 살인이 벌어지는 것, 또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 그런 걸 방치한다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좀 너무 물러나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물론 영장주의 문제도 있고 또 인권 침해 소지도 있지만 그거는 이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지 그거 뭐 진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것처럼 조금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을 조금만 더 투입해서 이런 부분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원칙들, 인권들 때문에 뭐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또 너무 많은 이 인권이 침해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이제 생각에. 그런 생각하면 일단 이 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는 충분히 있지 않나. 뭐 일단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꼭 인권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역사적인 그동안의 어떤 사례들이 쌓여가면서 굳이 그렇게 영장주의를 채택을 하고 어떤 일을 벌일 때 절차와 방식을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경험에서 나온 제도예요.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어떤 이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까 그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라고 하는 이게 과연 수사인지 아니면 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그런 경계선을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뭔가 땜빵하듯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기는 이것 처방해 이것 처방해라고 하면 법이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서 정말 강력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을 때는 집주인이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예외 조항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현행범을 쫓는다거나 앞에서 집안에서 뭐 비명소리 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번 사건은 어디서 비명소리가 나고 있는지조차를 못 찾은 게 핵심이었지 거기 못 들어가는 게 핵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런 쪽으로 호도한다라는 거. 제가 말이 길어져서 하나만 더 붙이자면 경찰의 업무는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경찰은 두 가지 일을 해요. 그게 기능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거를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하지만 교통경찰이 수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긴급출입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정말 아까 조사라는 개념에서 보이듯이 경찰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접근 방법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일단은 어떻든 간에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편안히 자고 먹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 경찰들 분들의 노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다들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 분들의 또 상당 대다수가 또 본연의 그 업무에 충실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이런 긴급 출입권이 이제 제도가 딱 언론에 뜨고 이제 개정안을 이제 제출한다 경찰청에서 할 때 자꾸 이제 의심이 드는 거는 이 제도가 그 오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예를 들면은 뭐 노조 뭐 공안 사건 있지 않습니까? 공안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여간 정권 좀 유지 차원에서 뭔가 필요할 때 뭐 아니면 뭐 제야 세력이라든가 이런데 그 좀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거는 뭐 제가 그 동안에 뭐 경찰 시스템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항상 경찰을 움직이는 힘이 보좌하는 힘이 슬쩍 이번 오은춘 사건을 빌어서. 핑계로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의 역사가 가르쳐준 뭐 상식인 것 같은데 사실 제도 취지 자체는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딱 들었을 때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거 해야지 딱 쓰는 게 경찰들 입장에서는 주저주저하거든요, 사실은. 사실 보니까 김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경찰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좋은 점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경찰을 못 믿어서 하시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앞에 거를 미리 쉴드를 쳐놓으신 건데 속칭.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회 발전의 정도를 봤을 때 너무 큰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우리가 독재 정권 시대도 아니고 뭐 이걸 뭐 독재 정권 시대라고 말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은 사회 발전 정도를 감안할 때 어떤 제도가 생겨서 그렇게 너무 남용돼서 뭐 인권 침해가 너무 과다하게 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제야 세력이나 무슨 노조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 언론에서도 난리가 나고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게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생명 신체에 관한 위해 관련된 부분만 뭐 재산도 빼고 이런 기타 아까 무슨 뭐 노조 관련 문제 이런 거 다 빼고 생명 신체 위해 관련된 부분만으로 한정을 하고 그 이후에 혹시 잘못 뭐 그래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문값 이런 것들 그다음에 들어가 생기는 좀 피해들 혹시 잘못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 피해들에 대한 정확한 보상 등이 좀 선행이 되면은 후에 이게 나중에 해결이 된다면은 이게 굳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앞으로 경찰은 뭐 약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찰들 그렇게 못 믿을 사람들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경찰을 못 믿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김 변호사님도 그렇고 네. 저도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정도의 일은 지금의 법으로도 할 수가 있고 뭐 직무집행법 자체로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불명확하긴 어떤 하잖아요. 제도를 예. 만들 때 굳이 제도를 만들 때 다른 기존에 그보다 더 큰 원칙들을 부숴가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과 하나는 또 이제 저도 경찰분들의 아까 제가 어떤 질서 유지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는 치안이 잘 돼 있는 국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요. 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점들은 오히려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긴급 출동권이라는 걸 반드시 보장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사회 질서에 들어가는 경찰의 노고가 너무 큰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대 같은 데 가보면 왜 그런 어떤 강력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경찰들이 가끔 이렇게 대응을 못 하냐면 다른데 자질구레한 일들에 너무 큰 에너지들을 많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술 드신 분이나 뭐. 술 드신 분 매일 밤같이 찾아와가지고 지구대를 무슨 거기를 기숙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그 경찰분들에게 그런 공권력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는 굉장히 그 엄격하게 처벌을 해서 경찰분들이 제대로 그 에너지를 잘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게 만들어지는 제도 장치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엉뚱한 제도 만들어 놓고 그거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일이 많아 죽겠는데 그 일이 줄어들진 않잖아요. 근데 아까 뭐 계속 영장주의 예외를 막 이런 좀 약간 좀 얼토당토하는 제도를 만든다 약간 그런 취지인데 영장주의 예외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영장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개념 정의도 좀 정확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사, 저도 조사 잘 모르겠거든요. 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비판이나 이런 부분을 잘 수용을 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침해가 덜 가게 그 조항을 만들되 이 제도 자체는 존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영장주의 예외라는 게 있으니까 영장주의 예외 자체가 없다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영장주의 예외라는 거 자체가 있으니까. 저는 아까 그 백변이 말한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 이게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우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면 그걸 빈대라고 하긴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아니 그게 그거 아닌가요? 사람의 생명. 그렇게 보시면 좀 어려워질 그 영장주의라는 게 사실 그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자 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찰권이라는 건 어떻게 되면 허용된 폭력입니다. 그 범죄자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해서 잡을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는 뭐 이런 막대한 폭력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치안 유지라는 목적을 두고서 허용을 해주는 폭력이 되는데 이 폭력에 대한 예외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되고 그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 예외 아니겠습니까? 그 이 예외도 가급적이면 줄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의 발전 과정인데 이 예외를 뛰어넘는 또 다른 예외를 다시 인정해서 그 경찰에게 조사권이라는 막연한 개념에 긴급 출입권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빈대 자꾸 그 빈대가 멀쩡 떠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초과상관 쪽으로 핀트를 맞춰주시면 그 이 생명, 신체, 재산 뭐 이런 보호라는 목적 하에 오히려 더 큰 우리의 권리들, 기본권들이 침해될 수도 있다. 그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그 큰 흐름, 큰 틀이라는 것을 왜 지켜야 하느냐. 그러면 과연 그런 어떤 새로운 정말 뭐 법적으로 굉장히 오류가 많은 개념을 도입해 가면서 그 방법밖에 없느냐.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느냐.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어렵고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재 만들어진 그 이 변호사가 지적하신 것처럼 영장주의나 인권이나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얘기한 어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 위해가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어떤 구멍이 생겼다고 해서 그 구멍을 오래냈어 여기 때 막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는 계속해서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질서를 만들고 원칙을 세우고 해나가는 거에 역행하는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가 좀 안 좋은 역사가 있다 보니까 사실 경찰국가, 검찰국가, 군인국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1987년 헌법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형사법이 개정돼서 겨우 이제 영장주의가 원활하게 돌아간 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우리 적어도 대한민국 시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몇 년 안 됐죠. 최근 들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얘기가 좀 넓어질 수 있겠지만 뭐 SNS라든가 이런 걸 통제한다든가 또 뭐 최근에는 뭐 검찰에서 또 공안부를 또 하나 신설한다든가
자꾸 제 느낌은 뭐냐면 이게 좀 약간 뭐 미리 짐작하는 걸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약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도 들고요. 또 경찰이 과연 그 경찰이 지금 추진하고 싶은 지금 이 개정하고 싶은 제도처럼 한번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으면은 한번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진짜로 그 현행법,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을 범위를 넘어서 과연 행동을 했다면 그래서 그 경찰관이 뭐 부득이 징계받게 됐다. 그럼 저도 과연 근데 알고 보니까 범죄 뭐 충분히 범죄 상황처럼 그런 걸 느껴질 상황이었는데 다만 뭐 그렇게 뭐 출입을 하고 개인 가정에 출입을 하고 뭐 수색을 하고 조사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 경찰관이 징계받게 됐더라. 그럼 저는 그런 분한테 저는 아고라에 청원할 거예요. 이분 징계하면 안 된다. 예, 근데 그런 사건은 사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이 제도 자체 도입에 대해서 좀 약간 부담을 느끼는 편입니다. 제도가 나온 동기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원춘 사건의 문제는 사실 112에 신고를 했는데 그 경찰 출동을 안 해서 그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 이런 개정안이 내는 이유는 우리가 긴급 출입권이 없어서 출동을 못했다. 마치 이런 변명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부터 물타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어쩌다 보니 1대 3이 돼서 제가 굉장히 힘든데요. 굉장히 힘들지만 일단은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원춘 사건에서는 긴급 출입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게 있었다고 뭐 해결될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앞으로 그런 들어가지 못해서 뭐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를 구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직무집행법 그 7조에 보면 그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의 권한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돼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부분이라도 좀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들어갈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던가 뭐 그런 취지로라도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 나는 법 때문에 여기 들어가질 못해서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라도 최소한 명확하게 해서 근거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원춘 사건은 그 범죄의 잔인함 못지않게 피해자의 절박한 112 신고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되고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무사 안일한 태도로 현장을 수습한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긴급 출입에 대한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매뉴얼 그리고 상황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반복 훈련으로서 긴급 출입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개념 있는 4명의 변호사와 함께한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제5회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김변, 오늘 처음으로 서초동 사람들과 이제 함께 하셨는데 녹화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처음 그 시작하기 전보다는 부담감도 좀 줄었고요. 이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또 하나 부담을 느끼는 거는 과연 이제 이것을 보신 시청자들도 재밌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좀 생겼습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준비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시청률에 연연하지 말고요. 즐겁게 합시다. 우리가 즐거운 게 일단. 그리고 좋은 방송, 좋은 내용 즐거웠어요. 많이 준비해서 좋은 내용으로 방송하면 저희가 즐거우면 시청자들도 즐거우실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소주 한잔 못다한 얘기는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22일간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것과 경찰관 긴급 출입권 신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전곡을 찌르는 토크로 시청자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드렸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